여러분, 혹시 빚이 있습니까? 빚 없는 사람 어디 있나? 살다 보면 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지게 되죠. 주로 어떤 일로 빚이 생깁니까? 등록금이 올라가니까 혜택 때문에 빚이 있어요. 담보 대출 받아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갚을 수 있을까요? 힘들죠. 한 번 쓰게 되니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양이. 가계 부채 천조시대. 허리가 휘게 일을 해도 부채는 점점 늘어나기만 합니다. 우리 경제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은 한 번쯤 용산 개발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철도청 부지와 용산역 주변에 국제 업무단지를 세우고 한강을 바라보는 서부 이천동도 재개발해서 서울 제2의 도심을 세운다는 계획이었죠. 주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나오겠다고 많이들 부러워했습니다. (6년) 전의 얘기입니다. 한바탕 꿈을 꾼 것 같은 6년의 세월이 지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올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 7월에 서부 이천동을 찾았습니다. 상가 골목은 생기 하나 없이 조용했습니다. 여기가 사무실이세요? 예.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무실이 폐업을 앞둔 것 마냥 어수선합니다. 오래된 동네에 당연히 있어야 할 인테리어 주문이 뚝 끊겼기 때문이죠. 여기에도 있고 뭐 썬팅을 하거나 도배를 했던 자재들 그리고木工 자재 남은 것들도 이 뒤에 다 쌓아놓은 거죠. 뭐 개발한다고 해서 여기를 다 철거한다고 하니까 근데 누가 뭐 간단하게 자기 집 벽지 방 하나 벽지만 갈아도 몇십만 원이 나오는데 뭐 도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베란다에 페인트를 칠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죠. 2007년 1월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6개월 일하고 6년을 쉬었습니다. 일감 끊겨 텅 빈 사무실에 고지서만 쌓여갑니다. 맨 처음에 들어와서는 다른 곳에 일도 바빴기 때문에 이 가게에 크게 신경을 못 썼는데 그래서 직원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직원을 놓으니까 이 동네에서도 나름대로 직원 월급 이상은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발전시키면 이 동네 장사로도 내가 충분히 더 영업 이득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뭐 몇 개월 지나자마자 갑자기 개발한다고 딱 그러니까 모든 게 끊기기 시작했죠. 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투기바람이 불자 서울시는 토지를 수용해 거래를 막았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이사도 못하고 그저 영업보상이 나올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개발 발표는 2007년도 8월 달이고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2010년도 3월 달부터 보상을 해준다라고 책자를 보냈어요. 다 우편물로. 그러니까 제가 가게를 문을 닫으면서 한 1년만 쉬면 뭐 여기 집도 있으니까 그 보상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한 1년, 내 인생에서 한 1년 쉬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오늘날까지 온 거고. 계획이 지연되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세입자를 내보낸 주인들은 임대 수입을 고스란히 손해보았고 보상 약속 믿고 기다린 세입자들은 가게 월세를 꼬박꼬박 물었습니다. 이 미장원은 그래도 남은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견이 나누면서 뜻이 다른 손님들이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이래저래 서부 이천동에 남은 세입자들은 잔칫날 곧 온다고 몇 년째 굶은 신세입니다.
여지껏 딱 하루 종일 2만 원 찍었네. 이런 자체 벌이가 자체가 안 돼요. 상권이 다 죽어가지고 되지도 않고 뺄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저기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씨는 요즘 미장원 창고에서 숙식을 해결합니다. 손님은 끊겼어도 월세는 내야 하니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이곳으로 옮기고 한 해 한 해 버텼습니다. 아, 여기가. 근데 여기서 그럼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럼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너무 들렸고 버리는 점점 없고 생활은 이제 피폐하고 빚만 지고 이게 다 이제 원인이 서울시 자체에서 자꾸 이제 빚을 빌려서 이제 버티라 빨리 끝난다고 하니까 여지껏 된 거예요. 아니 서울 자체에서 담당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안 믿습니까?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지. 이렇게 장사길은 막히고 부동산 거래는 끊겼는데 모아놓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들은 빨리 보상을 해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와 시행사가 내놓은 방법이 금융기관 대출입니다. 김동호 씨도 사업 착수 때까지 이자만 부담하라는 말을 믿고 7천만 원을 빌렸는데 더 이상 이자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또 신용 불량도 하고 더구나 이제 사업은 이제 무걸로 나갔고 그러면 다른 데 이전해서 좀 제 사업을 다시 좀 제 삶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울해요 그냥. 삶의 방법을 제가 잃었어요 지금. 어떻게 할지. 김희자 씨 맥주집은 동네 사랑방이었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자리 지켜온 장사를 이제 그만하려 합니다. 빚이요? 이 장사 안 생기면서 생긴 거지. 그전에는 이 장사를 해서 갯돈도 130만 원씩 넣고 또 은행에 또 조금씩 저축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거지. 있었어. 근데 어디 인근 아파트에 사는 김희자 씨 역시 영업 손실 때문에 5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홍보물이지 뭐. 이거 뭐 시켜주겠어요? 그래도 김희자 씨는 대출이 적은 편입니다. 아파트 주민 중에는 수억 원씩 대출을 해준다는 유혹에 노후 자금이며 사업 자금을 끌어쓰고 빚더미에 오른 집이 부지기수입니다. 이제 게시판에 뭐 9억 대출해줍니다. 10억 대출해줍니다. 뭐 맨날 붙었는데요. 그러니까 했죠. 내년에 뭐 돈 나오는데 이거 대출해서 뭐 얘도 주고 저도 주고 뭐 이렇게 하자 이러고 다 했죠. 애초에 서부의 전동은 용산 개발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 더해지면서 뒤늦게 포함이 된 겁니다.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됩니다. 주거 일변도로 이용하던 기존의 형태에서 벗어남으로써 도시 공간 구조의 재편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업을 두고 단군 이래 가장 큰 개발 사업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사실 이 과장된 표현은 상전벽해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내포한 것이었죠. 그 불안과 위험을 대출로 막아온 겁니다. (2013년 10월 1일) 서부의 전동 주민과 서울시가 만났습니다. 이미 개발 사업 중단이 결정된 뒤였죠. 강영진 교수 7년 동안 아무튼 이 재산권을 묶였고 영업 활동은 원만치 않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는 감히 상상은 가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을 보상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자, 가스대국에서 지금
저 6월 3일날까지 잘렸습니다. 지금 곰팡이가 나는 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6월 3일날 잘렸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경비서를 보내서 40일에 통보를 기록해 왔습니다. 진짜 시장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 한번 드린 사람 적 없습니다. 서울시는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가구는 평균 빚이 3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주민의 불찰도 있겠지요. 아들, 딸들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고, 왜? 2010년이면 이사를 갈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안내장도 그렇게 왔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집집이 다 빚이 3억 이상이라는 평균 수치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이 안 간다고 하니까요,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만기 도래가 오는 집들은 다시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경매로 가야 됩니다. 6억 8천이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현재 하우스급부에 걸려가지고 파산 선고도 못 내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거시로도 못 가고 있습니다. 경매로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강 위에도 올라가 봤죠. 실은 올라가서 물 흐르는 위에 흐르는 물도 내려다 봤습니다. 진짜 사면 초과에 처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말도 못할 지경입니다. 용산 개발 사업은 최악의 부실 대출 사태를 낳고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용산 사업뿐일까요? 2000년대 들어 전국을 뒤덮은 아파트들이 실은 빚더미 위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에게 아파트는 전부였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자식을 키우고 노후를 대비하고 퇴직 후에 장사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을 정점으로 아파트 값은 떨어지고 중산층의 소박한 꿈과 계획도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걱정이죠. 가장으로서는 좀 자다가면 벌떡벌떡 일하는 분들 어째 생각하지. 오늘 아침에도 그냥 소파에 나가지고 한참 새벽에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최호상 씨는 사무용품 대여점을 하면서 10년 전에 40평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사업을 해보니 아파트가 큰 사업 미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엔 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 아파트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건설사마저 부도가 나면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여기 6억 하니까 우리 것만 한 자금 한 4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좀 대출 받고, 제가 또 한 2년 후니까 뭐 사업해가지고 소득 발생되면은 뭐 8억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또 만약에 안 될 경우는 또 팔고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그냥 분양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지 생각했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만 해도 경기가 좋았습니다.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계약이 성사되고 은행은 중도금 전액을 쉽게 대출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1,000만 원 계약자, 5% 계약자, 10% 계약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 계약자는 분양가의 5%만 내주면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000만 원만 갖다 내면은 그 호수하고 이런 걸 지정을 해줘요. 그 나머지 다 대출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지. 그다음에 그런데 건설사가 부도가 나고 보니 공사 대금으로 대출받은 중도금은 당장 갚아야 할 빚이 됐고,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연체되면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새로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것이 뜻대로 안 돼 대출이자를 연체했더니 분양계획이 해지되고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값도 예상을 훨씬 밑돕니다. 이거 감정가 5억 5천 나온 상태에서 지금 유차됐습니다. 유차되고 8일날 2차 경매에 들어가는. 한 번 경매됐다가 20%씩 빠지니까 이거 뭐 진짜 그냥 개거리 나앉게 생겼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최호상 씨의 사업은 늘 오르기만 하는 집값을 담보로 한 빚더미 위의 사업이었습니다. 애들 하나만 썩나 크다. 며칠 뒤에 최호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가맹점도 영업이 안 돼 결국 폐업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시설 자금을 날리고 빚은 빚대로 남았습니다.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믿고서 했었는데 너무 모르고 큰 투자로 이제 투자금을 넣었던 게 진짜 그냥 큰 미스였어요. 평범한 중산층 가장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만약에 아파트 담보대출에 신중했다면 은행 빚으로 손쉽게 아파트를 얻지 않았다면 결과는 다르지 않았을까요? 욕심 안 부리고 진짜 채무 정리하고 그랬으면은 진짜 편했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더 좀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게 그냥 빚 수정에 그냥 빠져든 거죠. IMF 무렵 200조였던 가계부채가 지금 1000조를 바라봅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500조가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아파트 담보대출입니다. 200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죠. 이게 뭐 쉽게 이야기해서 돈 빌리는 값이 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보다 쉽게 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거고요. 또 그 와중에서 아주 결정적인 어떤 기폭제가 됐던 것이 사실은 2000년대 중반부터 발생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상승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무리를 해서라도 빚을 내서 차입을 통해서 이제 주택을 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주택 구매가 상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가계부채의 절반이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임성용 씨는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개인 슈퍼마켓을 운영했습니다. 한동안 대기업 슈퍼마켓 때문에 손해를 보다가 2년 전에 어쩔 수 없이 대기업 슈퍼마켓으로 재창업을 했습니다. (15년을) 넘게 해오던 일이지만 새로 가게를 여는 게 좀 어렵습니까? 이전 사업 정리하랴, 창업자금 끌어모으랴 정신없이 2년을 보냈습니다. 좀 뭐 폐업을 하게 되면은 빌린 돈이라든가 대출한 돈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모든 걸 다 제로를 치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개업과 동시에 폐업하고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냥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 아예 없을 정도였죠. 새로 시작한 슈퍼마켓은 다행히 자리를 잡았고 창업 자금으로 진 빚도 대부분 갚았는데 문제는 이전 사업 때 남은 소액 부채였습니다. 3천만 원 빌리가 갚고 그 다음에 3천만 원 빌리가 1,700을 갚았으니까 1,400만 원은 조금 시간을 좀 여유를 갖고 갚겠다. 조금 있으면 이 시설 자금에 대해서도 모두가 다 떨어지니까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고 미리 가서 이야기를 하고
본사에 전화를 하고 양해를 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임성룡 씨에게도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든든한 사업 미천이자 우리 어머니 가족의 보금자리. 우리 딸방 보세요. 가족의 전 재산이자 아버지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집. 그러나 임성룡 씨는 며칠 뒤면 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19살에 18년 됐네. 거의 17년 가까이 됐네. 이쪽에 아파트 처음 들었을 때 이사 왔거든요. 정이 많이 들었었어요. 1,300만 원 빚을 준 곳은 금융 공기업인데 이자 연체했다고 25%의 이자를 떼더니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하자 집을 경매 처분했습니다. 15년 넘게 성실하게 거래한 신용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고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런 방법을 말로 표현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다 싫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강제 격리시켜가지고 여기 서류에 나와 있네요. 100% 다 자기는 돈 다 받아가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신용보증은 100% 다 받아갔습니다. 내 이자까지. 막상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고통을 모릅니다. 나이 57에 앉아가지고 내 아이들 소중한 보금자리를 돈 1,300만 원 때문에 강제 격리를 시키고 이렇게 멀쩡하게 허허 웃고 있다는 게 남들이 보면 가사로울지 모르지만 제 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죠.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빚을 지기가 아주 쉬워졌습니다. 아파트, 자동차가 있으면 담보대출이 활짝 열리고 학생이나 무직자도 지갑에 신용카드 몇 개는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빚을 내기 쉽다는 건 빚 없이는 살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빚을 내지 않으면 직업 자체를 구하기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장비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이 일을 못 하듯이, 근데 이 고가의 장비를 구하려 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내가 그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빚을 내 가지고 장비를 구해서 또 그 빚을 갚아 나가고. 고정기 씨가 모는 화물 트럭은 찻값만 1억 원이 넘습니다. 할부로 사서 5년이고 10년이고 갚는데 이 채무를 어겼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할부를 안 내버리면 신용등급이 순식간에 팍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기름도 못 넣는 거예요. 신용등급이 한순간에 떨어지면은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기름을 못 넣는다고. 내가 현찰을 동원하지 않으면 일 자체가 막혀버린다고, 일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집에 좀 급박한 돈이 아니고서 좀 집에 돈이 필요하더라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우선해서, 생활비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게 이 뭐 카드값이라든지 할부라든지 이런 부분. 화물 트럭 모으는 게 빚을 끌고 다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신용카드를 선택하셨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운행하는데 기름값이 보통 수십만 원이니 월 수입이 기름값 따라 너를 뜁니다. 오늘 든 게 52만 원이에요. 30만 원짜리 하나 하고 22만 원짜리 하나. 30만 원하고 22만 원. 52만. 100원 오를 때 한 달에 내 수입이 50만 원 줄어든다고 보면 돼요. 5, 60만 원.
현금을 수백만 원씩 들고 다니지 않는 한 신용카드를 모시고 살 수밖에는 없죠. 게다가 화주와 약속을 지키려면 하루 17시간은 운전을 하고 휴게소나 갓길에서 쪽잠을 자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 우리가 서류 가방 무슨 서류 가방 이렇게 옷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분을. 버는 돈의 절반은 트럭 할부와 기름값 결제에 들어갑니다. 살려고 일하는지 빚을 갚으려고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고. 내가 정말 방탄한 생활을 하다가 어떤 내 어떤 개인의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이런 걸 하다가 빚을 졌다면, 사람들이 빚을 졌다면 정말 내가 정신 차리고 여기서 열심히 하면 또다시 어떤 일정 수준의 어떤 생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지만, 죽으라고 하루에 17, 8시간씩 일을 해도 빚을 지는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20시간 일을 해야 희망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IMF 이후에 자영업을 양산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근데 개인은 외풍의 충격에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나자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려면 빚을 내야 되는 거고. 중산층이 긴 빚의 터널에 갇혔습니다. 계속 달리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서울에 살던 오성애 씨는 3년 전에 인천으로 이사했습니다. 딸러냐? 나 달지. 내년이면 다시 전세 만기. 해마다 오르는 전세값 때문에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집주인이 또 올려달라고 하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더 싼 집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친구들이 일단 좀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다시 좀 다른 데 옮기는 게, 이 유치원에서 다른 유치원을 가볼까라고 했는데 내 친구들 여기 다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또 그대로 학교를 다 거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이곳으로 옮긴 것도 전세값 때문이었는데 아이들이 커가니 이사도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앞에 가보면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전세값은 오르고 월세로 바뀐 집도 많습니다. 대출을 해줄 테니 집을 사라고요? 지금 내는 전세금 대출 이자만도 버겁습니다. 전세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월세고 아니면 거의 매매예요. 근데 저희 금액으로는 당연히 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정부에서는 그냥 서민들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면서 뭐 연말에 뭐 환급을 해준다거나 뭐 모기지론이라든가 뭐 내 생애 최초 뭐 이런 거 다 해주시지만 현실성으로는 저한테 와닿지는 않거든요. 오성애 씨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면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커가고 씀씀이 늘어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 용돈은 남편에게 탓쓰지 않을 정도는 되니까 조금만 보탬이 된다고 해야 되죠. 해마다 저축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빚은 키우지 말아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정부에서 내놓는 것마다 대출하라는 정책입니다. 지금 1억 2천에서 반 정도가 지금 대출로 받고 이자를 또 계속 내고 있고 벌써 지금 2년 지금 3년째인데 이제 만기가 다가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많은 돈을 저금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자만 내기 급급한 거예요. 왜냐면 남편 혼자 벌어서 4인 가족에 지금 먹고 사는 게 이제 너무 빠듯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집 살 생각은 더 없고 더군다나 대출을 더 하라고 하면 1,000만 원이든 뭐 500만 원이든 대출은 더 안 할 것 같아요. 대출 이거는 못했던. 소득은 뻔하고 생활비용은 늘어나고 이럴 때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빚 아니면 요행입니다. 아 로또가 되면 딱 좋은데 로또가 안 되네. 네 로또 되면 우리 남편하고 맨날 그 얘기했는데 빚 먼저 갚자 제발 숨통 좀 트이게. 계획적으로 쓰고 갚을 수만 있다면 빚은 살림미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빚은
소득과 생활 능력을 추월해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이영훈 씨는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섭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사 가는 서류 받으러 왔는데. 이거 드립니다. 무역 업체들 사이에 서류를 전달하는 일이죠. 평균은 한 7개, 8개 정도 다니고 있어요. 급여는 월 80. 대학에 입학하고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훈 씨는 벌써 빚이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영훈 씨 부모님은 대학 등록금이며 생활비를 대줄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영훈 씨는 학생회 사무실을 관리하는 대신 이곳에서 숙식을 합니다. 그럴 돈이 어디 있나요? 그럴 돈은 없고 차라리 돈을 최대한 아끼는 거는 학교에서 사는 거다. 교통비도 아끼고 알바도 여기 가까운 거 하면은 여러 가지를 득을 보겠다 싶어서 여기 과 학생회실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한 돈으로는 밥값, 교재값도 빠듯합니다. 그러니 한 학기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등록금은 어쩌겠습니까? 학자금 대출을 받는 거죠. 입학한 해와 군대 간 2년을 빼고는 거의 매 학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가 이제 성적 장학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계속 하여튼 성적 장학금으로 등록금은 충당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 잘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왔는데 장학금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대출을 한번 받게 되니까 또 그거 갚으려고 알바하고 또 다시 대출 받고 악순환이 계속. 이거는 한국 장학. 돈이 없는데 왜 대학을 왔느냐고요? 대학 졸업장 없으면 취업도 안 되는 사회에서 대학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지난 7, 8년 동안 등록금이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는 대책 없이 허리 휘는 등록금을 학자금 대출로 막아왔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번 대학생활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뉴스를 보면은 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못 갚은 대학생이 몇만 명이다 이러는데 저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갈 확률이 높잖아요. 신용불량자. 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암담하지요. 여러분들의 등록금 부담 분명하게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는 거. 한참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빚쟁이로 나앉고 있는데 대선 공약인 반값 등록금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저는 지금 뭐 2천만 원 정도의 제 개인의 빚이 있어요. 그 학자금 대출로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뭐 부모님 또는 자기가 직접 이렇게 빚쟁이실 거예요 아마. 학자금 대출은 2006년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2010년에는 이미 2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출 인원도 10년 동안 2.5배나 늘어 전체 대학생 300만 명 중에서 73만 명, 그러니까 4명에 1명이 빚을 쓰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밀려나 대부업에 손을 벌린 액수도 연평균 500억이 넘습니다. 청춘들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나마 대학생활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독립을 하면 더 미래가 암울해집니다. 지난 10년간 경제는 발전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전세가를 구하기는 더욱더 어려워졌고 2012년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주택가 중에서 딱 가운데 가격을 하는 5분위 주택이 4억 4천 정도 했습니다. 이 주택을 5분위 소득을 가진 사람이 사기 위해서는
75년 동안 자기의 모든 저축액을 다 더해야지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돈 벌어서 집을 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로또를 하거나 아니면 멋진 배우자를 만나던가 아니면 다시 태어나서 집 있는 부모님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아들은 12시간의 긴 노동을 하는 알바하러 갔습니다. 네, 주말 내내 알바합니다. 저희 아들은 대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이거는 학부모도 대학 등록금 벌기 위해서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학생은 학생대로 알바하면서 용돈 벌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는 주거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빚으로 삶을 떠받칠 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자영업을 포함한 가계 부채가 1000조, 3집 중 2집이 빚을 지고 있고 빚진 가구의 평균 부채액도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빚이란 게 보면 생계형 어떤 그 지출로 인한 빚이 많이 쌓인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담보대출을 많이 받았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생계비 지출이란 건 결국 이제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데는 지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처분 소득이란 게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살기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이제 중산층이라 해서 뭐 월급이 평균 월급이 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빚이 많고 또 이제 교육비 지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은 굉장히 나쁜 구조입니다. 가계부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개인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서민들이 가지고 짊어지고 있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내 소비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고요. 소비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경제 성장이 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막는 저해하는 발목을 쥐는 요소가 이 가계부채가 될 수 있다는 점이고. 우리나라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 신고액을 보면은 평균이 2,800만 원입니다. 월 200만 원이 조금 넘죠. 그런데 국민 중 68%, 3명 중 2명이 이 중간소득 이하로 살아갑니다.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김순자 씨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침부터 매일 8시간 일하는 김순자 씨의 소득은 얼마일까요? 음, 4,900원 기본 시급. 그래서 102만 4,010원. 거기서 저는 반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직책 수당이 10만 원 있습니다. 저는 항시 그 밑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시 어깨가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한 달에 110만 원.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칩니다. 김순자 씨는 이렇게 생계에도 힘든 저소득층을 대변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면서 그때부터 청소일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급은 제자리고 생활비는 점점 늘어나니 사는 게 빚. 젊어서 마련한 집 한 칸 빼먹으며 사는 겁니다. 뭐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이빨로 해열 수도 있고 요즘 또 치과하고 치료비는 또 얼마나 비싸 뭐 또 이제 그 해였는 이빨 의치 그런 것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일들이 또 그렇다 해서 뭐 집에 또 뭐 손볼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은 거기다 비트로 해결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100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쉬운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생활비는 제일 높은데 최저임금은 꼴찌. 그러니 김순자 씨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8시간 근무를 하면 저축을 못하더라도 생활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세상인지 일을 해도 빚지는 세상, 이걸 그만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최저임금이 낮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너무 많습니다. OECD 평균보다 10%나 높죠. 그뿐입니까?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임시직은 OECD 평균의 3배나 됩니다. 살림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올해 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은 1997년까지는 기업과 가계 소득이 8%씩 비슷하게 증가하는데 2006년 이후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기업 소득은 월등히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가계 소득은 떨어집니다. 가계소득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동소득이거든요.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한다는 거는 그만큼 노동소득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면은 가계소득도 위축이 되고, 가계소득이 위축이 되면은 가계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득이 부진하니까 부채로다가 그걸 보존하게 되면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긴급 주거비용이라든지 또는 아주 뭐 필수적인 교육비용이라든지 어떤 아주 뭐 급한 의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회안전망으로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인데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런 정도 수준의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안전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개인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쌓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비용은 높고 소득은 늘지 않는 사회. 우리는 이 문제를 비용을 낮추거나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빚으로 막아온 겁니다. 그나마 은행 문이 열리는 건 담보 잡을 부동산이라도 가진 경우입니다. 봉제 기술자인 김지선 씨는 몇 년 전부터 사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대출을 받았는데 투자금 500만 원이 부족해서 사채를 썼습니다. 돈이요.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해요. 전 한 통이면 바로 돈이 되니까 안 써야지 그래서 마음을 먹었는데 또 쓸 일이 또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은행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사채한테 또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견디는 영세업자들은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사채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돈 받은 날짜, 실제 받은 그런데 사채라는 게 이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대부업을 합법화하고 이자율을 규제한다고 했지만은 그 이자율은 39%이고 이 기준을 무시하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저는 돈 10,000원이 생기면 챙겨놓지도 못하고 돈 10,000원이 생기면 바로 빚을 갚았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빚을 내가 1억을 졌을 적에는 이자만 해도 2억, 3억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나는 돈 한 푼도 없는 알그지가 됐지만 서류상으로는 돈도 안 갖고 있는 뭐 악덕 채무자로 남아있죠. 김지선 씨는 결국 사업마저 포기했습니다. 빚지기 쉬운 세상, 많은 가게들이 빚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게들이 다시 일어설 방법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고 저축도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지금은 빚쟁이가 됐을까요? 과거 우리는 은행에 저축을 하고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로는 은행이 가계 대출을 하고 은행이 이자를 받아갑니다. 가계와 은행 입장이 뒤바뀐 거죠. 살림이 좀 펴기를,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길 꿈꾸는 국민에게 정부와 은행은 대출의 문턱을 낮춰주었습니다. 그 결과 가계 부채 천조라는 전 국민 부채 시대를 맞게 된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닥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화폐를 많이 풀어서 경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개인한테 빚을 권해서 개인이 소비를 늘리거나 집을 사도록 유도를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개인의 빚으로 떠넘기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10년 넘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가계가 지금 빚투성이가 돼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자력으로는 이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삶을 떠받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지난 7월 국회에서는 가계부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경제정책을 좌우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였고 가계부채 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규모라든지 증가 속도라든지 어떤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금융 시스템으로 볼 때는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 부채가 위기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가계 부채가 아직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게 좀 이렇게 매니지할 수 있다고 이제 자신하지만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또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정책 과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 입장에서 스스로 이 가계부채를 갖다가 조장하는 그런 금융정책은 쓰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필요하다면은 가구들한테도 우리가 국민들한테도 설득을 통해서라도 끌고 나가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계부채 천조의 시대. 빚의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지는 가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난다면 결국 기업 경제도 국가 경제도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빚을 권하고 늘려온 정책,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